어버이날에 카드를 받았고 딸이 나에게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다. 장미는 빨강, 제비꽃은 파랑, 당신은 무거운 짐.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내 이름은 박은숙. 나는 74살이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이었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내가 딸 수진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햇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두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손주들을 위해 신선한 과일과 떡을 가져왔다. 할머니! 막내가 소리치며 나를 향해 달려왔다. 그들의 포옹이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웠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사위 태호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짧고 건조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오셨네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소파에 앉았다. 손주들이 내 발치에 기대를 가득 담고 자리 잡았다. 수진이가 가방에서 분홍색 카드를 꺼내 내게 건넸다. 우리 모두가 준 거예요, 어머니.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봉투를 열 때 내 손이 약간 떨렸다. 카드에는 아이들이 그린 작은 꽃 그림들이 있었다. 얼마나 귀여운가 나는 생각했다. 나는 명확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장미는 빨강, 제비꽃은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음 단어들이 주먹처럼 나를 때렸다. 당신은 무거운 짐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났어요.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서명. 당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당신의 가족. 3초 동안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태호가 웃기 시작했다. 잔인하고 조롱하는 웃음. 수진이가 입을 가렸지만 그녀도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이 웃으니까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표정 봤어요? 수진이가 웃음 사이에 말했다. 태호 오빠, 사진 찍었어요?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눈물이 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카드가 떨리는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냥 농담이에요, 만지 어머니. 수진이가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후회도 없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항상 너무 드라마틱하시잖아요. 태호가 다가와서 바닥에서 카드를 집어들었다. 네, 장모님, 우리 그냥 장난친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가 불편하게 멈췄다.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옵션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옵션이요? 나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랄까? 수진이가 내 앞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나이에 맞는 정말 좋은 요양원들이 있어요. 비슷한 분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곳이요. 더 편하실 거예요. 요양원.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내 자식이 나를 낡은 쓰레기처럼 버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어버이날을 같이 보내러 온 줄 알았는데. 그러고 계시잖아요, 장모님. 태호가 거만한 톤으로 끼어들었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할 시간이에요. 더 이상 젊지 않으시잖아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시고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손주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8살 된 큰 손자 민재가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왜 우세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진이가 그를 끌어갔다. 이리 와, 아들. 할머니 괜찮아. 그냥 감상적이셔서 그래. 나는 그곳에 앉아서 내 인생에서 느껴본 것 중 가장 외로움을 느꼈다. 내 모성을 축하해야 할 날에 내 친딸이 나를 공개적으로 굴욕감을 주고 나를 가족의 잔인한 농담거리로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내 다리가 떨렸다. 난 그냥 가야겠어. 네, 어머니. 수진이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나지도 않았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는 남은 존엄성으로 문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날 밤 내 빈집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 굴욕은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이제 내 가족이 박은숙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배울 시간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그들 모두를 차단했다. 하지만 먼저 어떻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순간에 도달했는지 기억해야 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45년 전 수진이에게 젖을 먹였던 바로 그 의자. 그리고 기억들이 영화처럼 흘러가도록 했다. 모든 것은 내가 29살 때 시작되었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그녀가 겨우 3살 때 우리를 버렸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그냥 없었다. 부엌 식탁에 쪽지를 남겼다.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딸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빠를 찾으며 우는 수진이를 안고 있던 것을 기억한다. 아빠는 멀리 가셔야 했단다, 내 사랑.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아이는 절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나는 의류 공장에서 15년 동안 야간 근무를 했다. 내 손은 밤늦게까지 유니폼을 만들어서 굳은 살 투성이었다. 벌어들인 모든 추가 돈은 수진이의 교육을 위해 저축했다. 그녀가 17살이 되어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금 목걸이를 팔았다.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귀중품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딸의 빛나는 눈을 보았을 때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완전히 확실해, 내 사랑아. 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야. 대학교 5년 동안 나는 주말마다 사무실 청소를 했다. 허리가 완전히 망가진 채로 집에 왔다. 하지만 수진이가 식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 졸업하는 날 나는 자부심으로 울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몸체 엄마. 그녀가 나를 꽉 안으며 말했다. 엄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녀는 태호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예의 바르고 열심히 일하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결혼했을 때 나는 결혼식 비용의 절반을 냈다. 수년 동안 저축한 1120만 원이었다. 엄마, 이건 너무 많아요. 수진이가 항의했다. 말도 안 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 넌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이 첫 집을 샀을 때 나는 계약금을 주었다. 삼선센 75만 원. 내가 저축한 전부였지만 그들이 새 집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나를 만족으로 채웠다. 그러다 손주들이 태어났다. 내 인생의 빛이 된 2명의 아름다운 아이들. 수진이가 출산 휴가 후 일터로 돌아갔을 때 나는 그들의 무료 육아 도우미가 되었다. 3년 동안 매일 나는 아침 6시에 그들의 집까지 6블록을 걸었다.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공원에 데려가고 먹이고 목욕시키고 이야기를 읽어줬다. 수진이가 퇴근했을 때 집은 깨끗했고 아이들은 행복했다. 엄마 없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수진이가 그 시절에 말하곤 했다. 엄마는 천사예요. 하지만 점차 무언가가 변했다. 감사의 말이 점점 줄어들었다. 아이들에 대한 내 의견은 간섭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막내가 지속적인 기침 때문에 소아과에 가봐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태호가 말했다. 장모님, 우리가 부모예요.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조용히 있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참견했나 생각했다. 그러더니 미묘한 말들이 시작되었다. 엄마, 예전처럼 아이들을 돌볼 에너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장모님, 아이들 비타민 헷갈려 하신 것 같은데요. 집에서 좀 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계속 매일 갔다. 계속 도왔다. 계속 내 모든 것을 줬다. 2년 전 태호가 직장을 잃었을 때 나는 그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매달 67만 5천 원을 주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그들이 말했다. 태호가 더 좋은 곳 찾을 때까지만요.
태호는 6개월 후 새 직장을 찾았지만 돈을 그만 보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그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계속 받았다. 아이들이 학교를 위해 새 컴퓨터가 필요할 때 나는 요청 없이 270만 원을 냈다. 수진이의 차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로 540만 원을 줬다. 그들이 주방을 리모델링하고 싶어 할 때 1,080만 원을 기여했다. 조금씩 나는 침묵하는 제공자가 되었다. 항상 그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사람,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한 가족 결정에 초대되지 않는 사람. 1년 전 수진이가 태호의 생일을 위해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손주 중 한 명이 비밀 파티를 언급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어?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로 물었다. 아, 엄마, 정말 작은 모임이었어요. 내 식구만 엄마 지루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봤다. 7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태호의 친척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나만 빼고 모두가 초대되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실수였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실수들은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내 생일에 전화하는 것을 잊었다. 점심 약속을 취소했다. 내가 예고 없이 나타나면 그들은 항상 방해받는 것처럼 짜증을 냈다. 하지만 마지막 한계선은 3개월 전에 왔다. 나는 그들의 집에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는데 태호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네? 제 장모님이 혼자 사세요. 정말 의존적으로 변하셨어요. 아니요, 아프신 건 아니지만 그 나이에는 다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적절한 곳으로 모실 방법을 찾고 있어요. 나는 문 뒤에서 얼어붙었다. 내 사위는 나를 낡은 가구처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내 평생, 내 모든 돈, 내 모든 사랑을 이 가족에게 줬는데 이제 나는 그들이 제거하고 싶어하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몰랐다. 수십 년 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무언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가족 재산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70살이 되었을 때 상속받은 것. 수십 년 동안 임대되어 온 해변 빌라였다. 그 돈은 내가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계좌에 축적되고 있었다. 또한 자녀 앱씨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내게 남긴 루실 이모의 유산으로 한 투자도 있었다. 채권, 주식, 예금 증서. 내가 소박한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동안 조용히 자란 돈, 총 5억 4천만 원. 내 가족이 전혀 모르는 돈. 그들은 내가 정부 지원금으로 사는 가난한 노파라고 생각했다. 내가 수년 동안 필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편안한 삶에 조용히 자금을 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어버이날의 굴욕 후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졌다. 이제 그들이 박은숙의 진정한 가치를 배울 시간이었다. 나는 어버이날 밤을 새웠다. 떨리는 손에 그 카드를 쥐고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쳤다. 당신은 무거운 짐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뺨에서 마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슬픔이 더 강력한 무언가로 변했다. 명료함, 결단력.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상황을 완전한 정직함으로 봤다. 나는 짐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갔다. 몇 달 동안 열지 않았던 나무 상자를 서랍에서 꺼냈다. 안에는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다. 은행 명세서, 증서, 투자 증명서. 서류를 살펴보며 정신적 계산을 했다. 숨이 막혔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수진이와 태호에게 정확히 9천만 원을 줬다. 그들이 나를 점점 더 나쁘게 대하는 동안 그것을 자연스러운 권리인 것처럼 받은 9천만 원, 집 계약금 3천 산건 75만 원, 결혼식 첨취육격 20만 원, 2년 동안 월 지원 첨층큐 20만 원, 아이들 컴퓨터 270만 원, 차 수리 540만 원, 주방 리모델링
처음 80만 원, 그리고 540만 원이 더 되는 수백 개의 작은 비용들. 그동안 나는 여전히 같은 소박한 집에 살고 일요일에 같은 한복을 입고 기름값을 아끼려고 마트까지 걸어 다녔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그게 아니었다. 정말로 내 마음을 부순 것은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6개월 전 큰 손자의 생일을 기억한다. 나는 항상 그랬듯이 장식을 돕기 위해 일찍 도착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렸을 때 태호가 짜증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장모님, 파티는 3시에 시작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움 필요 없어요. 수진이가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의 뒤에서 나는 그의 어머니 명희가 거실에서 풍선을 걸고 있는 것을 봤다. 그녀는 돕도록 초대받았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처럼 대해졌다. 3시까지 밖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나는 굴욕감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드라마틱하게 구시지 마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타나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계셔도 되지만 부엌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요리법을 헷갈려 하시잖아요. 요리법을 헷갈린다고. 수십 년 동안 그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내가. 그날 나는 내 손자의 파티에서 낯선 사람처럼 베란다 구석에 앉았다. 명희가 음식을 돕는 것을, 다른 손님들이 그녀가 구운 케이크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동안 나는 그 파티 비용의 절반을 지불한 사람은 완전히 무시당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뒤에 있었다. 아무도 내가 가족 사진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 밤 늦게 손자가 내가 조용히 더러운 접시들을 치우고 있을 때 다가왔다. 할머니, 왜 오늘 그렇게 조용히 있었어요? 그냥 피곤했단다, 내 사랑아. 나는 거짓말을 했다. 명희 할머니가 말하길 할머니는 큰 파티에는 너무 늙으셨대요. 소년의 말이 칼처럼 나를 베었다. 나보다 겨우 3살 어린 명희가 내 손주들에게 내가 너무 늙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굴욕 후에도 나는 계속 그들에게 돈을 줬다. 계속 도왔다. 계속 더 나아질 거라고 희망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크리스마스도 기억난다. 아니, 설날이었다. 나는 모두를 위해 비싼 선물을 샀다. 큰 손자를 위한 새 자전거, 막내를 위한 태블릿, 수진이를 위한 한방 화장품 세트, 태호가 원한다고 언급했던 공구 세트, 그 선물들에 거의 400만 원을 썼다. 설날 전날 나는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들을 들고 도착했다. 아이들이 신나서 내게로 달려왔지만 수진이가 빠르게 불렀다. 애들아, 할머니 선물은 다른 거랑 함께 나무 아래 두렴. 내일 다 같이 열 거야. 내 선물들은 그들이 스스로 산 선물 더미 사이에서 사라졌다. 10시간이 되었을 때 아무도 누가 무엇을 줬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 다음에 왔다. 나는 수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가져왔었다. 내 할머니의 것이었던 비취 목걸이. 골동품이고 가치 있고 가족 역사로 가득 찬 것. 엄마, 정말 예쁘네요. 수진이가 착용해 보지도 않고 말했다. 근데 저 보석 많이 안 해요. 아이들이 더 클 때까지 보관하시는 게 어때요? 그녀는 비취를 가까이서 보지도 않고 상자를 내게 돌려줬다. 나는 그 순간을 몇 달 동안 상상했었다. 우리 가족 3대 여성들을 장식했던 바로 그 비취를 딸이 착용하는 모습을. 그날 밤 내 빈 집에서 나는 작은 비취 상자를 안고 울었다. 금전적 가치가 아파서가 아니었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이 아팠다. 하지만 최후의 한계선은 2달 전에 왔다. 독감에 걸렸을 때였다. 일주일 동안 39도 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요리를 할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었다. 나는 수진이에게 뭔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어떤지 물어봐 줄 수 있는지 전화했다. 아, 연마. 우리 지금 정말 바빠요. 태호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고 저는 병원에서 이중 근무해요.
이웃에게 부탁할 수 없어요? 얘야, 나 거의 걸을 수도 없어. 엄마,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돌볼 줄 알아야죠. 감기 걸릴 때마다 저희가 달려갈 수는 없어요. 감기라고. 나는 고열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감기라고 불렀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일주일 내내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12살 이웃 이 할머니가 수제 미역국을 가져다 주고 내가 약을 먹도록 확인해 줬다. 거의 모르는 여성이 내 친딸보다 더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내가 마침내 회복하고 가족 방문 루틴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내가 어땠는지 묻지 않았다. 마치 그 끔찍한 주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은행 서류들을 앞에 두고 앉아서 나는 고통스러운 명료함으로 내 가족의 삶에서 내 진짜 자리가 무엇인지 이해했다. 나는 사랑받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감정적 ATM이었다. 그들이 돈이 필요할 때 박은숙이 있었다. 그들이 무료 육아 도우미가 필요할 때 박은숙이 있었다. 그들이 좌절의 희생양이 필요할 때 박은숙이 있었다. 하지만 은숙이 사랑, 돌봄, 존중 혹은 단순히 아플 때 전화와 한 통이 필요할 때 은숙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했다. 중요한 변경을 해야 했다. 첫째, 수진이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던 월 67만 5천 원을 취소했다. 둘째, 가족 비상사태를 위해 개설했지만 그들만 사용했던 공동저축 계좌를 폐쇄했다. 셋째, 내 유언장을 변경했다. 수진이와 태우에게 지정했던 모든 것이 이제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넷째, 내가 절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 나는 비행기표를 샀다. 내가 상속받은 제주도 부동산을 볼 시간이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내 가족이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화요일 아침 나는 내 계획을 실행했다. 3시간만 잤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깨어있고 완전히 결연한 느낌이었다. 나는 가장 우아한 회색 정장을 입었다. 수진이의 대학. 졸업식을 위해 샀지만 거의 입지 않았던 것.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세련된 쪽으로 올렸다. 나는 내가 정말로 강력한 여성처럼 보이고 싶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필요한 노파가 아니라. 먼저 은행에 갔다. 내 재무상담사 박 과장님이 나를 그렇게 일찍 보고 놀랐다. 박은숙 고객님,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계좌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을 해야 해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2시간 동안 나는 내 재정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수진이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던 모든 것을 취소했다. 3년 전에 개설했던 공동 계좌를 폐쇄했다. 투자해서 주 당좌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 확신하시나요, 고객님? 박 과장님이 물었다. 분명히 걱정스러워하며. 이건 정말 큰 움직임이에요. 완전히 확신해요. 이건 내 돈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족의 법적 업무를 처리해온 정 변호사님. 유언장을 완전히 변경해야 해요. 나는 서론 없이 발표했다. 정 변호사님은 수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았던 나이 든 남자였다. 안경을 벗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은숙 씨, 괜찮으세요? 이건 매우 급진적인 변화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괜찮아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명료함으로 사물을 보고 있어요. 나는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을 설명했다. 수진이와 태우에게 지정했던 모든 것이 이제 노숙 노인을 위한 재단으로 갈 것이다. 또한 손주들을 위한 신탁을 설정했다. 그들이 25살이 되었을 때만 접근할 수 있고 나와 진정한 연락을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만. 은숙 씨, 며칠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결정들은 되돌릴 수 없어요. 74년을 생각했어요, 정 변호사님.
그리고 지난 5년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안정된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떨림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다. 다음 목적지는 여행사였다. 밤새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조사했다. 아름다운 동네에 있는 침실 3개짜리 빌라였다. 수년 동안 부동산 관리 회사에 의해 임대되어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계좌의 수입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번 금요일 제주도로 가고 싶어요. 나는 여행사 직원에게 말했다. 관광 여행이신가요, 고객님? 아니요, 해방 여행이에요. 나는 1등석 티켓을 샀다. 내 새 삶을 시작할 거라면 스타일 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편지를 써야 했다. 정구의 집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다. 수년 전에 샀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우아한 레터헤드를 꺼냈다. 내 가족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시간이었다. 첫 번째 편지는 수진이를 위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제주도로 가는 길일 거야. 네가 존재조차 몰랐던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살 거야.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너에게 주던 모든 재정 지원을 끊기로 결정했어. 네가 받던 월 67만 5천 원은 영구적으로 취소되었어. 비상사태를 위해 사용하던 공동계좌는 폐쇄되었어. 이것을 처벌로 받아들이지 마. 오래전에 가르쳤어야 했던 독립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여. 수십 년 동안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줬어.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내 무조건적인 사랑. 하지만 어느 순간 너는 내가 축복이 아니라 짐이라고 결정했어. 어버이날 카드는 단순히 마지막 지푸라기였어. 하지만 문제는 훨씬 전에 시작되었어. 네가 나를 너의 엄마로 보는 것을 멈추고 너의 개인 가정부이자 사설 은행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유언장을 변경했어. 내 유산은 이제 관대함과 가족의 사랑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줄 거야. 네 아이들은 25살이 되었을 때 신탁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와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만 돈을 위해 나를 찾지 마. 돌아오라고 전화하지 마. 나를 감정적으로 조종하기 위해 손주들을 보내지 마. 정말로 엄마를 되찾고 싶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로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거야. 마침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운 당신의 엄마 박은숙. 두 번째 편지는 태호를 위한 것이었다. 태호에게 나는 너를 단순히 사위로 본 적이 없어. 내가 결코 가지지 못한 아들로 받아들였어. 하지만 너는 나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어색한 장모로 만들었어. 3개월 전 네가 나를 적절한 곳으로 옮길 방법에 대해 전화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 마치 내가 방해가 되는 낡은 가구인 것처럼. 네가 몰랐던 것은 적절한 곳이 항상 내 손에 있었다는 거야. 나는 제주도에 부동산이 있고 네가 1년에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창출하는 투자가 있고 내가 선택하는 곳 어디든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재정적 자유가 있어. 수년 동안 나는 조용히 너희의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에 자금을 댔어.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했어. 하지만 너는 내 관대함을 약함으로, 내 가용성을 의존으로, 내 사랑을 성가심으로 해석했어. 이제 너는 스스로 두 발로 서야 할 거야. 편지를 마친 후 봉투에 넣어서 거실 탁자 위에 두었다. 발견될 준비가 된 채로. 그러고 나서 거실에 앉아서 미소를 지었다. 74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것으로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가르친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사랑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였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만 알고 보니 혼자 있는 것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나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배웠으니 나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제주도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미래에 대해 신이 났다.